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토론회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모시고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이슈 토론회의 개요와 배경을 말씀드리고 토론자들을 앞으로 모셔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지형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플랫폼을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플랫폼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자체 플랫폼을 육성하지 못해서 플랫폼 공백 상태에 빠져서 규제를 통해서 방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은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자치를 실현하고 나름대로 플랫폼 강국으로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플랫폼 보유국으로서 로컬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는 디지털 플랫폼 배틀필드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검색 플랫폼에서는 로컬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검색 엔진의 점유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카카오가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TT 플랫폼을 보면 넷플릭스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보면 글로벌 플랫폼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로컬 플랫폼은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앱스토어 플랫폼이 문제인데요. 구글 플레이하고 앱스토어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12%에 불과한 상당히 미미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컬 플랫폼의 상대적인 영세성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의 시가총액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우에 탑10에 진입을 했지만 글로벌 플랫폼에 비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30분의 1 또는 4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외국 규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글로벌 빅테크 4개 정도, 5개 정도를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온 수정안 같은 경우는 거의 20개 정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규모의 40분의 1, 더 나가서 뭐 한 100분의 1보다 더 작은 기업들을 규제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의 사전 규제가 필요한가 하고 저희가 질문해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면밀한 조사 없이 우리 2개 부처는 법안을 내놓고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을 내놨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약간의 중복도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식적으로는 진흥을 내세우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정안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플랫폼 규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를 보면 저희가 학자들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준비가 되어 있나, 학술적인 자료로 이런 법안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나를 한번 논문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국제학술지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연구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점유율을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의 그 국제 전문 학술지의 관련 논문들은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럽과 미국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연구 실적은 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유는 미국 플랫폼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정책 규제 연구가 많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연구는 어떨까요? 제가 이슈 토론을 위해서 저희 학생들이 어제 그저께 갑자기 또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플랫폼 관련 사회학 연구를 찾아봤더니 지난 한 7년 동안 한 550편 정도의 논문이 등재지 정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크게 보면 규제나 입법 관련 논문은 한 99편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18%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그러면 지난 7년간 디지털 플랫폼 관련 입법 제한에 관계된 논문이 14편에 불과하고요. 또 개정안에 관계된 논문이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논문은 32편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나온 법안하고 그나마 관련이 있다고 한 논문 자체가 50편도 안 되는데 이런 정도의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우리가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지금 공정화법이나 이용자 보호법에 관계되는 그런 연구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슈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훌륭한 전문가들과 함께 답을 하면서 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플랫폼을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또 해답을 찾기에 가장 훌륭한 식견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그 토론자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권남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플랫폼 규제 쪽으로는 가장 잘 알고 계시다고 감히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대 경영정보학과의 유민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에서 상생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의 유병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주로 스타트업 혁신 관련해서 플랫폼 쪽에서 생태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의 이성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데이터, AI 쪽 플랫폼 관련된 법 관련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자리를 옮겨서 토론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론자들께 편의상 4개의 질문 정도를 미리 드렸어요. 그리고 그 4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토론을 자유롭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그냥 커다란 발제 없이 이렇게 저희가 토론회를 이끌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특별한 발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굳이 발제는 필요 없고 토론으로 시간을 써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차게 토론으로 가는 것들이 아마 청중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과연 정말 도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과 또 사회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고민할 문제는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존재하는 전 세계 몇 개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정말 토종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토종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배력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나 혁신의 감소, 소비자 후생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증거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하원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갔고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4개 빅테크 사업자 실태 및 현행 법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실증 조사를 실시해서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이라는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는 이런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플랫폼 규제를 추진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학술 논문도 별게 없는데 그러면 근거도 없고 준비도 부족하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성급하게 입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토론자들께 던지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정 교수님이 권남훈 교수님 지적하셨네요. 예, 권남훈입니다. 아니 제일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이렇게 준비 없이 와보기도 처음인데요. 가나다 순으로 앞서니까 이게 제가 첫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 주실 때 이제 토종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 대개 이제 시장 그 점유율이 이제 높은 편으로 나오죠. 그래서
플랫폼의 원래 속성상 저희가 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뭐 네트워크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을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고 뭐 티핑이 일어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규제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견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이제 그 논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파를 규제하기 위한 가파가 워낙 그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규제하기 위한 논리로 이제 그 사용되는 면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김성철 교수님이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그런 스토리가 그런 이 나래티브가 맞느냐라고 할 때 참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그 점유율을 아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빠진 게 아마 이제 이커머스인 것 같아요. 이제 이커머스를 보시면은 이 제가 이제 뭐 어디서 이제 뭐 자료 같은 걸 봤더니 2017년 기준으로 1위가 이베이 코리아가 18%, 2위가 11번가 12%, 그다음에 16.5 이렇게 되다가 2020년 기준으로는 네이버가 17%로 올라왔고 쿠팡이 13%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베이 11번가 롯데온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이제 나왔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아주 이 고르게 시장 점유율이 분포가 돼 있고 굉장히 또 1, 2위의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의 이제 절반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그렇게 이제 뭐 플랫폼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흥미로운 거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 숙박 오토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는 여기어때가 57.9%고 야놀자가 34.2%였는데 작년 2020년 기준으로는 야놀자가 뒤집어서 50.6%가 되고 여기어때가 33.9%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게 컴피티션 포 더 마켓이라고 그래서 시장 자체를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1위 사업자가 시장을 거의 장악한 것 같지만 또 새로운 경쟁자가 나와서 그걸 뒤집어서 또 1위 사업자가 확 바뀌고 그런 식의 그 경쟁이 딴 데를 볼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성철 교수님 프레젠테이션에서 유일한 이제 예외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카카오였는데요. 그 메신저 시장에서. 근데 메신저는 뭐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플랫폼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신저의 그가 네트워크 외부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동시에 이 전환이 굉장히 쉬운 시장이기도 하다. 왜냐면 제 그 휴대폰 안에 지금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라인도 들어가 있고 뭐 텔레그램도 들어가 있고 그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게 그 충분한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냥 시장 점유율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검색 얘기를 빠뜨렸군요. 그 최근에 이제 네이버 그 관계자분을 만났더니 그 네이버가 이제 원래 80몇 %다가 59%로 떨어졌다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낮다. 이렇게 검색 점유율은 굉장히 그 점유율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감하고 있는 그 네이버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여러 가지 시장 측면에서 과연 국내 시장이 그 아까 처음부에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위너 텍스 올 그리고 그 이 독과점이 그 일반적인 그런 시장이냐? 그 전제서부터 우선 의심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분들께도 기회를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우리. 네, 뭐
경제학자답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전통적인 그 산업에 적용하던 경제학적인 개념을 이 혁신적인 플랫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무리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규모 경제, 범위 경제,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그걸 근거로 과감한 입법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우리 시장에는 경쟁도 활발하고 또 사업자 간에 또 그 허핑도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그 경제 논리가 그대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떤 연구들을 보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오히려 독과점 시에 소비자 후생은 증가한다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또 다른 렌즈를 통해서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갈 필요는 있다고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볼 필요는 있다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남훈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럼 경제학자의 말씀 들었으니까 경영학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병준 교수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예, 이미 뭐 권나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첨언하자면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 획정의 문제에서 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검색 시장이라고 그러면 네이버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자로 검색하는 걸 생각하고 뭐 90몇 %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좀 젊은이들이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사실은 유튜브거든요. 유튜브는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오늘 이 비디오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검색할 때 비디오 검색을 하지 텍스트 검색을 잘 안 하거든요. 요까지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검색 1위가 누구냐의 문제까지 갈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양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옆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정부 기관들을 이렇게 모르쇠로 계속해서 검색은 네이버가 지배적 사업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심지어 플랫폼 기업을 소위 말하면 규제하겠다는 기관들이 이렇게 바뀐 개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이 독점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를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대응하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왜 그러시는지 진짜로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나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똑같습니다. 경쟁 상당히 심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리테일 소위 말하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당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소위 온라인 리테일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나라예요. 보통 뭐 인도 같은 경우도 한 3개. 일본도 물론 이제 일본은 이제 약간 온라인 점유율이 좀 낮긴 하지만 온라인 회사는 3개. 미국은 사실상 아마존이 거의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우리나라는 한 7개 정도의 이제 회사들이 엄청난 마켓 점유율을 나누고 있고 경쟁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이 온라인 리테일이 독과점이 심하다고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대체 근거는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은 안 하시고 전문가들 얘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시고 계속 독과점이 심각하다고 하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켓에 대해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후생을 낮추고 있다. 점유율이 높아서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어떤 일들을 온라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 온라인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거든요, 지금. 그들 간의 경쟁이 심합니다. 뭐 10%에서 10% 이하대들도 많은데 근데 오프라인 회사들이 수수료 30% 뭐 이렇게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어느 정도 고착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10%도 안 되는 또는 10% 초반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하는 것을 소상공인들 일부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 내는 사람이 언제 돈 싸다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예. 없잖아요, 당연히. 물론 불만은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높다, 수수료 많이 받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놓고는 규제를 하겠다 법안들을 만드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기관들이 얘기할 시절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자 그래도 뭐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획정을 말씀하셨는데 획정이란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정의예요. 정의. 영어로 얘기하면 defini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정의가 돼 있지 않는데 정의되지 않은 시장에서 뭐 지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플랫폼 시장 자체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나의 통으로 보느냐, 몇 개 쪼개져서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점유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플랫폼 시장은 하나의 단일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검색도 있고 뭐 이커머스도 있고 다양하게 나눠지는 굉장히 이질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누가 지배적인지 누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시장의 정의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누가 어느 정도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단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유병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시장 정의를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의도 어렵고 정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경쟁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또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근거를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 가운데서 어떤 의사결정을 공적으로 내리고 그 의사결정이 산업과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가는데 그런 무도한 사실을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수상에 반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입법 이전에 저희에게 국민에게 설득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병준 교수님의 요구를 정부는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 계셨던 이미 나오셨지만 그래도 약간의 책임을 갖고 계신 우리 이성익 교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긴급하게 토론회가 마련돼서 저도 준비는 잘 못했는데요. 저는 전공이 법학이어서 좀 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제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국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 이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은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 비례의 원칙을 좀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례 원칙이라는 건 이제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 제한이 그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례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 입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두 가지 입법의 내용이 중에 목적이 좀 정당해야 된다.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또 방법이 적절하냐. 그다음에 이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 한도에 그치고 있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큰 건지에 대한 4단계 테스트를 하게 돼서 1단계부터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법은 이제 사실은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더 이상 사실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희 법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이 양법의 목적이 정당한가는 건데 목적은 지금 뭐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 소위 입점업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단이 적절하냐는 문제를 보면 이 법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라. 그다음에 약관을 신고해라. 그다음에 계약이 변경되면 변경된 것도 통지해라. 그다음에 검색 노출 기준도 그 계약서에다가 포함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이러한 사정 규제는 그 경쟁법은 사실은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하고 있는 그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도 사후 규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과연 근본적으로 이런 그 사정 규제 영역에 대한 공정위와 방통위의 권한 확대가 그 수단으로 적절한 것인지 여부 이 부분은 이제 좀 전에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 또 규제가 가능하냐는 부분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은 그 수단의 적절성 부분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의 추진이 좀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이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도입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N번방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그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그 통제 의무가 이제 부과가 됐고, 두 번째로 이제 페이스북이 라우팅 변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속도 저하 문제 때문에 지금 정인통신사업부에 보면 또 관련되는 규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 플랫폼에서 의무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에 법안이 이제 성안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 지금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분야에 가지고 규제 도입의 필요성은 입증되지 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성급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을까라는 걸 제 추측인데, 첫째는 이게 기존의 레가시 사업자들로부터는 좀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래에는 플랫폼의 이제 이런 성장세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아마 그런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해외 사례인데, 그동안 이제 뭐 EU가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EU는 플랫폼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따르는 것은 뭐 우리 국내 플랫폼을 죽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EU 부분은 참고만 하다가 미국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좀 촉발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미국의 논의도 사실은 아직은 제가 봐서는 대단히 그 초안 단계에 불과한데, 우리는 미국은 초안을 내놨는데 우리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느냐,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쭉 논의된 것처럼 그 많은 시간 좀 학계와 또 이런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법안을 딱 공표하면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더 이상의 변경이 안 돼요. 그 제가 공무원으로 회의할 때 몇 번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바뀌어도 좋으니까 일단 법안을 좀 내놔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토론을 좀 하자. 우리는 법안을 낸 이후에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절대는 아닌데 일부는 바꾸는데, 국회에서 뭐라 그러면.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들이 없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네. 이상학 교수님 역시 법학자답게 규제가 적용될 때 그 단계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뭐 입법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방법의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둘 다 이제 사후 규제 기관인데, 방통위나 공정위가 사후 규제를 넘어서 이 강력한 사정 규제를 이렇게 또 성급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해외 이제 EU나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규제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그 국제 웹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EU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비교하는 세미나가 있었고, 한국의 입장을 제가 이제 발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EU 쪽 발제자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그 자기들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고민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도 역시 어떤 고민이다는 얘기만 했지 이게 디시전 메이킹에 간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안들이 갖고 있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지금 가고 있는 단계니까 도대체 왜 한국이 이렇게 급하게 실행 단계로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는 못하고 그냥 잘 포장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이내믹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동적으로 실험들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예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학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면밀한 조사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걸러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스킵된 채로 너무 과속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2단계에서 그러면 직접 그래도 플랫폼 산업을 체험하셨던 그리고 학계로 오신 우리 유민호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짧게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왜 누가 무엇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가라는 사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우리의 고민을 잘 대변하는 그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의 이제 방통위 그리고 공정위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흡사 영화 Far and Away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 다 보셨겠지만 사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의 이제 규제 논의를 보면 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규제 영역에 이 세 가지 규제 기관들이 서로 빨리 이제 규제를 깃발을 꽂으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대체 왜 그리고 깃대를 또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민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영국, 독일과 같은 나라 그리고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아주 수년 전부터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경쟁 상황과 그리고 플랫폼 산업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정책 보고서를 오래전부터 내오고 있고요. 이런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이제 규제를 지금 이제 발의를 하고 또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다른 나라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정책 보고서라든지 문건을 아마 한 번도 이제 본 적이 없는 상황이실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법안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김성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규제의 타겟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가파라는 기업들이고 그 가파라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보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어가는 육박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도 규제 대상을 지금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지만 그 법안들의 규제 대상을 딱 그 4개의 사업자에 한정할 수 있도록 되게 축소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6천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0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 MAU 월간 이제 활성 이용자 수가 5천만 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누가 봐도 이 법안의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한, 그리고 또 미국이 이 법안을 만들기 이전에 개별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또 다 했었죠. 이제 그런 이제 목적과 그런 대상이 명확한 그런 상황에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지금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매출액 100억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매출액 1,000억으로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200개의 사업자가 포함됐다가 최근에는 또 20개의 사업자가 포함되고, 그러면 200개의 기준은 뭐고 20개의 기준은 뭐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규제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헷갈리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 규제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중국 아까 말씀해 주셨고, 러시아, 체코,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 이 정도거든요. 근데 체코도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이미 이제 구글한테 국내 토종 플랫폼 사업자들의 점유율 1위 지위를 넘겨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대상도 애매한 이런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를, 사전적 규제를 이렇게 급하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저 또한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무리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어떤 정책적 철학과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유민호 교수님이 저희 두 번째 그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그 지금 던져주신 화두를 이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80건 이상의 플랫폼 관련 법안이 어쨌든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2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게 범위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데이터 공유, 모빌리티, 웹툰, 기금, 노동, 전자상거래, 뉴스 콘텐츠, 중개거래, 개인정보, OTT, 디지털 금융, 각종 플랫폼에 관련된 그런 전 사업 부문을 대상으로 80건 이상의 플랫폼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외국은 딱 빅테크 플랫폼 한 4개, 5개를 핀셋으로 딱 찍어갖고 이렇게 규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전방위적으로 플랫폼을 다 죽이겠다고 80개에 가까운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국회는 플랫폼을 위한 것인지 저는 국회의원들은 플랫폼만 연구하고 있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법안 2개의 법안도 나온 걸 보면 거의 모든 플랫폼, 영세한 플랫폼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수정안을 보면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으로 나름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한 18개 정도 기업으로 줄게 됩니다. 그 18개 기업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숫자에 의하면 진짜 꼬꼬마에 불과해요. 그러면 미국도 유럽도 뭐 일본도 상위 한 4개, 5개, 그 4개, 5개도 우리나라 기업보다 40배 정도의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한 20개 정도를 규제하게 된다면 거의 사실은 작은 플랫폼까지도 다 규제를 하게 되고 사전적으로 그들의 기업행위까지도 다 규율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규제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어떤 철학으로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지, 세계 유례없는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이들을 규제해서 도대체 이 조그만 기업들을 규제해서 증거도 없는데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플랫폼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해봐도 이 위대하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시도하는지를 저는 도대체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 국회나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시도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기서 한번 짐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숨은 어젠다가 있으시겠죠? 아니면 뭐 청중들이 가르쳐 주시거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좀 부족해서 이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병규 교수님.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일들을 워낙 규제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제 뭐 일을 더 찾아서 열심히 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규제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사실은 이럴 시간에 우리 기업들 진짜 해외 나가서 40조 뭐 많이 크다고 그래서 40조에서 60조 기업들이 1,000조, 2,000조짜리 기업들하고 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을 좀 하는데 시간을 쓰신다면 충분히 하실 일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일보다는 내부에서 국내 기업들 데리고 규제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좀 정말로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말씀대로 미국에서 한 5개 초거대 기업 정도 되니까 플랫폼의 어떤 파워 어뷰즈에 대한 논란이 나왔고 데이터 독점 문제가 나와서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규제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국내에서 1,000조, 2,000조짜리 기업들이 이제 좀 규제해볼까 그러고 있고 초안 논의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40조 기업 2개, 뭐 60조 기업 2개 나왔다고 이거 규제하겠다고 벌써부터 이러시는 게 맞는 건지. 규제 효익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이즈를 볼 때는 뭐 국내 기준이 아니라 전체 사이즈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대로 국내는 경쟁력도 충분히 경쟁 기업들이 이미 해외 기업과 경쟁상하면 경쟁 이 마켓 점유율도 양분된 상황에서 이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말씀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그 국내 그러니까 기준을 좀 너무 그러니까 현재 반향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한 90개 기업 정도로 이제 이렇게 외부 나오다 90개 기업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국회에서부터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뭐냐면 이런 거죠. 과거 재벌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이제 콩그로머레이트, 그래서 이제 용어가 있죠.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 전략에서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무분별한 확장 시도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거랑 생각해 보실 게 그럼 구글이 뭐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구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지금 합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확장을 했고 효익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좀 공부할 때 배울 때는 분명히 합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효익을 판단할 때는 국민적으로 사회적 후생에 문제가 있게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 여부를 검토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청문회에다 갖다 올려놓고 무조건 합병이 90개다라는 얘기만 했어요.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는 과정을 왜 안 거치는지 모르겠거든요. 당국이. 아까 뭐 점유율도 그렇고 제가 수수료율도 얘기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저는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미국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레임을 당연히 아실 텐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그 프레임에 의한 판단을 한 번도 제시를 하시질 않는지. 그래도 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기관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히 배울 때부터 미국에서 배울 때부터도 다 알고 있고 다 그것을 분석해서 심지어 합병을 승인할지 말지 결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90개라 막는 게 아니라 사회적 후생을 그 해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 후생으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유니콘 기업들이 그 루트를 통해서 훨씬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없이 그냥 과거에 소위 말하면 문어발식 재벌 확장 룰을 그냥 끄집어내서 그 기업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네. 죄송한데 그냥 간단하게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저희가 사실 약간 성토하러 모인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이게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그 퀄리피케이션만 좀 드리면은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언론 얘기인데 이제 지난 9월 14일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제목이 났는데 카카오가 93개 삼킬 때 정부 제재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93개 M&A 하는 동안에 신고 대상 M&A는 9개였고요. 그 중에서 4개만 정식 심사를 했고 4개가 다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막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오히려 이제 지금에 나온 얘기들은 그 국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했더니 카카오가 문어발 확장하는 걸 못 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규제를 훨씬 더 까다롭게 해라. 이런 식의 이제 국회에서의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죠. 근데 공정위의 정식 스탠스는 이건 그런 그 외국의 기준이랑 다 마찬가지로 M&A 심사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그 어떤 소비자 후생이라든지 이런 그 효과를 다 감안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해외에서 뭐 킬러 어퀴지션이라고 그래서 작은 기업들을 경쟁에 싹부터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M&A 심사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작은 기업들을 미리 인수를 해서 아예 그 잠재적인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사 대상의 폭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죄송한데 그러면 좀 그런 얘기도 좀 공정거래위원회 얘기 좀 해주시지. 그때 신문에 그 얘기 나왔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다 규제했고 그 문제 없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주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왜 못 들었죠? 그냥 다 93개라고 안 좋은 얘기 다 끌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정했다는 얘기라도 좀 한마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하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별로 좀 관심을 못 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으로 구체적인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 공정위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는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년간 공정위가 조금 두드러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사후규제기관이고 저희 이제 분야에서 보면 사후규제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통위라는 저희 분야의 이제 특유의 사후규제기관이 있고 공정위라는 경찰로서의 전반적인 사후규제기관이 있는데 이 두 개 기관 간의 규제에 있어서 중첩이나 중복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위는 경쟁법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후규제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방통위는 방송통신이나 미디어나 플랫폼에 관련된 또 그 특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사후규제를 해주면서 두 개 간의 얼라이먼트를 해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 자꾸 뭔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이번에 법안이 두 개가 나와서 중복이 되는 것도 상당히 정부 부처 간에 저는 코디네이션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서로 부처 간에 경쟁적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이게 경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정부 안에서도 이게 조율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후규제 부처가 사전규제를 내놓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것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율규제, 그 이전에 사후규제를 하고 안 되면 사전규제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도 부처 간에 조정이 된 건데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오버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부처가 과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법안으로 가서 지금 두 개 올라가 있는 법안을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 법안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 보도나 법안을 보면서 이 법안이 우리 생태계나 아니면 뭐 이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이 되면 공정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괄적인 플랫폼 규율 체계가 이제 정립됨으로써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즉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한된 플랫폼 공정화법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조항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을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공정화법이 진정으로 을을 위한 것이며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입법 과정도 또한 공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법 전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공정거래법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 경쟁법 원로 학자분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공정위가 좀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좀 공정한 경쟁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소위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이제 가장 주된 목표는 이제 플랫폼의 이제 갑질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도급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되는 공정거래에 속한 법령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갑질 방지법을 이제 만드는 게 공정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 경쟁을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해야 될 공정위가 너무 이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하에서 이제 특정한 그 이런 세력들, 그룹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 이게 과연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이냐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법안 내용들의 이제 주요한 골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 사전에 어떤 계약 과정에서 좀 불공정성을 사전에 통제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사전에 쓰게 하고 뭐 계약 기간도 명시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 계약이라는 게 이제 한쪽 면에서는 이제 이 당사자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플랫폼 이용 계약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가변적이고, 또 새로운 뭐 제품이 나오거나 또는 뭐 내가 다른 어떤 업종으로 진출하거나 하면서 이 계약 기간 자체가 이용 사업자에게 또 구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어떤 규범을 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한테 제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플랫폼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별 이슈가 없으면 계속 계약이 연장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계약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용 사업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용들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뭐 법학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왜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중개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데, 중개자가 왜 이런 분쟁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작권법이나 이런 쪽에는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이 입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플랫폼이 그런 장터를 제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이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기술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 플랫폼은 사실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자적인 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그 거래는 그 장터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플랫폼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까 N범한 방지법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차피 그런 불법 콘텐츠를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배분을 한 거거든요, 민간하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입법 내용 중에서 과연 플랫폼이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에서 일단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중개가 아니라 모두 다 매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이제 매입으로 인해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문제의 한계 때문에 플랫폼이 지금 계속 새롭게 지금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랫폼 생태계에도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법안에 보니까 뭐 자료 제출,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대 지금 정부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규제 역량의 한계가 이 정보에 관해서, 이게 사실은 특히 플랫폼이나 IT 산업 쪽의 기업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공무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법마다 이런 실태조사나 자료 제출에 대한 권한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업의 부담 중에서 특별히 영업 비밀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에게 상당히 애로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나 방통위나 공정위가 모두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복적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협의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처 간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조사의 과다로 인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찍어주셨는데, 일단은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관리 비용이 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관리 비용이 플랫폼 이용 사업자한테 전가가 돼서 이용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플랫폼 쪽의 생태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중개사업자한테 중개사업자가 부담을 안 가져야 되는 부분이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히 실태 조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조사에 대해 응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획조사 기능이나 그런 인력들을 그렇게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순위가 내려갈수록 그러면 이걸 위해서 사람을 또 뽑고 부서를 만들고 하는 것도 상당한 행정 부담이고 투자거든요. 그것도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부담이고 일이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부담들을 사실은 지우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네, 또 권남 교수님 말씀하실까요? 네, 네. 저는 약간 이제 오늘 도대체 왜 이런 규제가 왔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약간 이제 원천으로 다시 약간 돌아가서 네. 그 EU와 미국과 이제 우리의 차이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외향으로는 이제 EU나 미국은 이제 가파 위주의 굉장히 그 큰 기업을 규제를 하고 우리는 왜 작은 기업까지 다 규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그 원천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EU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EU에 이제 플랫폼이 없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게 무려 한 2010년쯤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그 EU에서 구글 쇼핑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게 2010년이고 7년에 걸친 조사에 걸쳐서 결국 2017년에 굉장히 막대한 이제 벌금을 매겼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EU의 이 방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2010년부터. 그래서 이런 가파와 같은 대규모 거대 플랫폼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경쟁법으로 가다가 이제 경쟁법적인 수단으로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그 결론이 안 나고 제대로 이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라는 반성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전 규제적 방법론이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스터디 결과가 2019년쯤에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글 조사를 진도에서 지휘하던 사람이 그 사전 규제를 또 진도에서 도입을 하는 걸로 이제 옮겨갔고요. 그것의 결과가 이제 최근 나오는 그런 뭐 디지털 시장법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온 거고요. 미국은 이제 좀 다른 것이 미국은 이게 법 체계 자체가 이게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장점을 바탕으로 독과점이 되는 거는 미국에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쟁 제한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규제를 하지 않는 그런 그 무드가 오다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의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좌우를 막론하고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플랫폼 규제 성격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이제 아주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근저에는 또 하나의 그 이슈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의 경쟁법 그 적용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그런 반성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 나타나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최고조로 오른 것이 이제 아멕스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2, 3년 전에 나왔던 대법원에서 아멕스 판결을 내리면서 그 카드사도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인데 법 적용을 굉장히 그 기준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그 로여들이 이런 식이면은 우리 경쟁법 적용 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는데 경쟁법을 좀 더 강화하는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법원이 이거를 들어먹질 않으니까 이게 법률을 만들어서 사전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가 다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다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이미 경쟁법 상으로도 공정거래법 상으로도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촘촘하게 규제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왜 이런 게 나왔느냐? 물론 이제 그 외국의 그 흐름에 또는 뭐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자기 확장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갔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초의 시작은 아마도 공정거래법상에 있는 법들의 자연스러운 확장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이제 특성이 이 원래 공정거래법상에 가벌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외국 경쟁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별법들이 계속 이제 그동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도급법이라든지 뭐 대리점법이라든지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원풀법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대규모 유통업법의 아주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그 대규모 유통업법이 제목이 대규모 유통 거래에 관한 뭐 공정화에 관한 법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제목도 거의 비슷하고요. 거기에 대규모 유통업자 그러니까 할인점이나 뭐 이런 그런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니까 그럼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뭐냐면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예요. 근데 매출액 1천억 그 온라인 플랫폼 온풀법이 처음 나왔을 때 대상을 어디로 잡았냐면 거래액 1천억 원 이상. 왜냐하면 중개업자는 자기가 자기 걸 스스로 매출하는 게 아니고 남의 거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매출액이 여기서는 거래액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액 1천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순수 매출액으로 보면 100억 원 이상 이렇게 잡았고요. 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아까 뭐 계약서를 써라, 뭐 여러 가지 그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불공정 거래행위 이거 안 되고 그 대규모 유통업법이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생각은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 생각을 하셨던 거는 이게 플랫폼 세상이 되고 인터넷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의 그 대규모 유통업만 규제를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처음엔 아마 이커머스로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중개 사업자인데 이게 우리가 중개 사업자 아닌 사업자만 대규모 유통 사업자로 해서 규제를 해서 되겠느냐.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달라진 환경이 되면 그냥 기존의 규제를 바로 확장할 게 아니라 기존의 규제가 더 이상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단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그냥 이커머스에 대해서만 확장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다 이게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법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화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상혁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법안의 한마디로 스터디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대규모 유통업법의 자연스러운 확장 개념에서 출발해서 이게 법이 생기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의 특성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게 규제가 의미가 있느냐, 규제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제가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를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공정위가 들으면 되게 아파할 만한 페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기존의 아날로그 영역을 규제하던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영역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그 부분에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그런 자연스러운 노력이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날로그 영역에 적용되던 게임의 룰을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영역에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수정하거나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규제 확장 내지는 진화인데 진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 무리한 대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사회는 대부분에 보면 갈등으로 나오거든요. 규제 영역도 갈등이고 산업 간의 충돌도 갈등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좀 규제가 아니라 이런 산업을 도와주고 촉진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정부의 역할이. 근데 이거를 꼭 자기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자기의 어떤 먹이로 잡고 꼭 반대로 가야 되는지 정부가 이거를 꼭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 통치 영역으로 잡아야지 이게 정부가 존재의 기반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과거의 생각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를 어떻게 시장을 잘 도와주고 육성을 해서 국부를 일구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존재 기반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히려 사후 규제는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도 더 될 것 같은데 생각들을 너무 올드하게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시장은 더 위축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학자로서 하게 됩니다. 네, 네네네. 예, 우리 권남민 교수님 말씀에 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거 왜 우리 한국이 특별히 이렇게 규제 도입을 서두르느냐는 그 관련해서 이제 미국 논의를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소비자 후생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산출량을 제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돼야 되고, 그 외의 행위는 이제 규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이었는데, 소위 이제 뭐 유브랜다이즈 합파라는 게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리나캄 같은 분들이 이 경쟁을 활성화하려면 이제는 정치적 자유라든가 또 근로자의 권리, 노사 문제 같은 이제 비경제적인 요소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쟁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쟁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종래에 이제 산출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달리 봐야 된다는 논의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논의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부분은 이제 경쟁법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정치적인 성격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질 방지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매력 있는 테마가 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회가 이제 이 부분에 상당히 입법을 지금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 말고 이제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우리 특별히 한국은 대단히 특이하게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규제기관들이 경쟁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 정부 조직은 중복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산업들이 융합이 되면서 영역들이 부처들이 다 조금씩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규제기관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결국은 규제기관들이 이제 조직을 확대하고 뭐 예산을 확대하고 하는 이런 경쟁들이 또 이런 이제 입법을 가져오게 된 거 아니냐. 특히 공정위도 이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하고, 방통위는 이제 기존에 상당히 조직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가통신 사업으로만 규제되던 부분을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해서 좀 더 규제의 폭을 넓히려는 그런 시도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병준 교수님, 유민호 교수님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네. 네, 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뭐 다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다시 원론적으로 좀 돌아가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확장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문제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확장하고 뭐 전통적 영역 관점에서 뭐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관련 다각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기존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비단 이제 문어발 확장이라는 프레임이 이렇게 강하게 씌워져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검색 사업자의 서비스, 검색 서비스와 뭐 지도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을 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지도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같이 통합적으로 이용했을 때, 이때 우리가 이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효용이 어떤 게 더 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같이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었을 때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성, 효용은 훨씬 더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플랫폼이라는 건 원래 근본적으로 이렇게 통합과 그런 이제 그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고, 지금 이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뭐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게 비단 그 국내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플랫폼 모든 종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처음에는 특정 영역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모두 다 전통 산업 영역으로 확장을 해 오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게
비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자를 전통적인 대기업 프레임으로 뭐 골목 상권, 문어발 확장, 뭐 공룡 기업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경쟁법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뭐 M&A를 통해서 정당한 M&A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뭐 그런 이제 뭐 킬링 M&A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잠재적으로 나의 경쟁자가 될 만한 싹수가 있는 기업들을 싹쓸이하는 형태의 M&A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M&A를 너무 쉽게 허락을 해준 게 아닌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그런 이제 엄청난 플랫폼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정에 보면 뭔가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시장 내 경쟁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제 국내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뭐 우리가 다들 아는 그런 이제 뭐 큰 플랫폼 기업들보다 과연 M&A를 얼만큼 적극적으로 많이 해왔고 머니게임을 얼만큼 잘 해왔는지를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도 안 될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플랫폼의 확장을 우려한다는 건 오히려 좀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아직 업의 역사가 일천해서 뭐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또 기업 차원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경쟁법 차원에서 아니면 뭐 사회적 징벌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플랫폼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기능으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들이 더 잘 되는 부분도 있고 혹시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공유경제 같은 플랫폼도 택시 기사들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좀 혹시 또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보다 보면 사물을 어떤 현상을 균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이 계류가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무슨 단체들이 국회에 가서 지금 피켓 들고 시위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지금 부결됐다고 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플랫폼이 만약 그 자리에 없다면 소상공인들은 전통적인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가실 수가 있는 건지 그러면 그걸 다 비켜내면 다 잘라내면 그럼 그 자리에는 그냥 그대로 자기들은 그냥 진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자리에 만약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간다거나 다른 식의 대안들이 있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꼭 지금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지금 이렇게 플랫폼을 법으로 억지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의를 위한 것인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꼭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그런 것들을 효과를 보고 나서 이게 맞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우리 유병준 교수님이 사실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스타트업 연구다. 그래서 한번 유병준 교수님께 이 부분을 정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대로 이제 정의 내지는 원론적인 입장의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제 결과들이 나올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문제인데 사실 한국의 많은 정책들이 현재 문제가 정의나 취지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결과는 오히려 그것을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그 부작용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풀 공정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뭐 그것도 뭐 나쁜 행위라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책임을 만약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운다면 생각보다 우리 플랫폼의 그 판매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가장 군소하고 가장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진 사업자들일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을 안 받으면은 문제의 대부분은 풀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손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 앞으로 새롭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영세하거나 심지어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현 사업자들은 이익을 볼 수 있고요. 사업 수수료를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수수료 낮아지는 건 말씀대로 기존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들 수수료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높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진짜 명확히 지금 소위 말해 해결이 된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진 사업자들, 그리고 말씀대로 골목상권도 뭐 이런 거잖아요. 골목상권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그러지만 지금 더 힘든 골목 상권도 못 가는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것도 안 되는 이제 우리의 젊은 소상공인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 지금 바가 올라간다면 그들은 사업을 시작도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손실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보호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얘기하시는 정부가 보호하자고 하는 더 약자가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단히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추정한 거를 좀 요즘 최근에 물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추정을 해보기에는 지금 신진 사업자들이 제한이 된다면 향후에 그 손실은 수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크고 그들이 미래에 창출할 부가가치가 좌절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손실을 우리가 미래를 지금 현재 사업자들을 조금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또는 현재 이용자를 조금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대로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수수료를 높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그 플랫폼 사업자도 그냥 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관리 비용을 늘리겠죠. 그 수수료는 부담하고 싶지 않겠죠, 기업들이. 근데 그거 누가 부담합니까? 그럼 플랫폼 사업자가 전부 이익 줄여서 부담해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그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정책 규제 입장에서도 지금 약관을 자꾸 내놓으라고 그런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표준 사업자, 뭐 표준 사업 계약 가이드라인 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서 가이드라인 주고 그것을 보는 건 좋은데, 이 규제 잘했냐 못했냐는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행위 실증으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실행이 실행이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구글의 광고 어뷰스 문제에 대해서 조 단위의 규제를 몇 번에 걸쳐서 때렸습니다. 지금 그거 약관 보고 때린 적 없거든요. 네. 실증으로 광고에 있어서 구글 광고에 소위 말하면 유리한 어뷰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를 충분히 밖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조 단위의 소위 말하면 과징금을 때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관만 얘기했지 실제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뭐를 내리는 거는 또 그러면 뭐 기껏해 한 50억 뭐 이렇게 때리죠. 그러니까 규제를 그렇게 하니까 다 말을 안 듣겠죠. 오히려 그런 거 실증 분석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과감하게 그 효익에 대해 상응하는, 그죠? 어뷰즈에 상응하는 거는 때리지 않으면서 약관 가져서 원칙만 하는 거죠. 그러면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좀 근데 뭐 더 확장하자는 얘기가 될까봐 그런데, 상당한 그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요. 일부 기업들이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수정이 금방금방 됐고요. 어떤 오프라인 기업들보다도 온라인 대기업들이 빠르게 수정을 했고 말 잘 듣습니다, 오히려. 네. 그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어뷰즈의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군소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군소 플랫폼 법을 만들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저희 규제법에 충분히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성장에 의한 성장통이겠죠. 갑자기 최근에 무슨 뭐 엄청 큰 기업들 중에 과징금을 그러니까 수수료를 높인다거나 이래서 또 업계에 문제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장통이고 분명히 현 규제법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 법을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오히려 지금 법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켜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국이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십만의 소위 말하는 온라인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단속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런 거지,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본다면 이미 현 틀에서 충분히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공정위가 갖고 있는 공정화법을 그대로 만약에 적용하게 된다면 관리는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관리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관리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관리 비용 때문에 혁신은 저해가 되면서 그 저희 플랫폼 생태계 내의 도전이나 사실은 새로운 그 활성화는 상당히 저해될 거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후생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그런 독소 조항들, 뭐 계약서라든가 표준계약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짐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통위 쪽 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정위에서는 을 보호, 소상공인 보호 이렇게 이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방통위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용자 보호를 이제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뭐 아까 이성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경영이나 시장의 조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방통위도 사후 규제 기관인데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역시 시장에 좀 반한다는 그런 우려를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렇게 방통위가 강하게 시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궁극적으로 이용자를 위한 것이지 아니면 역으로 이용자를 오히려 더 이용자 후생을 해치게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저희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 교수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네네. 그 방통위법은 이제 원래 이름이 온라인 플랫폼법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날로그 플랫폼은 기차형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름을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꿨고요. 그 공정위법과 달리 이제 뭐 SNS나 이런 사회적 소셜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이제 플랫폼을 규율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 이제 법안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가 그 이용 약관을 아까 우리 유 교수님 이용 약관을 신고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이용 약관을 사전에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 기관 통신 사업자나 뭐 방송 사업자처럼 이제 허가를 받은 사업자,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 분야에서 네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준 사업자에 대해서 얘들이 실제 이용자와의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게 이용 약관 심사제도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이 현행 법에 따르면 어떤 진입 규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업자들이 부가통신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거기에도 이용약관 신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로 지금 이용약관 신고를 의무화해 놓은 건지가 일단 저는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보면 뭐 신고 접수하면 바로 다음 날까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뭐 보완을 요구하면 또 보완을 해가지고 뭐 7일 내에 또 다시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사실은 좀 정당성이 없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신고가 아니라 상당히 인가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보에 대한 접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데 뭐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그 공급하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 컨텐츠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시청하고 있는 시청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만 가지고 있거든요. LG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염두에 둔 조항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용 사업자가 요구하면 자기한테 해당 이용 사업자나 또는 이용 사업자가 지정하는 제3자한테 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그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생성한 정보를 제3자에게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아무런 좀 그 이론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개정안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에 나와 있는 데이터 이동권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부 좀 참고한 것 같은데,
그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로 넘어가는 이유는 그 이동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건 도대체 뭐 어떤 이유로 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의 그런 요청을 받아줘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소위 변제율위원 안에서도 데이터 접근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정부가 아닌 일반 그 이런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공공 데이터처럼 운용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사실은 이게 뭐 필수 설비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부분도 너무 성급하게 입법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항인데, 우리가 데이터 독점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분산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이 하나로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스타트 없이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검색 노출 기준 공개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플랫폼 공정화도 나와 있었는데, 그 검색 노출 기준을 외부에서 공정성을 판단할 만큼 충분히 공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만약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공개만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게 공정성 여부는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이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색 노출 기준의 그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사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문제가 되면 하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통제 시스템을 갖춰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이거를 그냥 바로 그냥 공개를 하라는 의미.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도 의문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영업 비밀까지 가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법적인 이슈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좀 제가 봐서는 좀 상당히 좀 논의가 필요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약관 얘기, 그다음에 그 제3자에게 그 기업 정보, 이용 정보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 그다음에 검색 노출 기준 또 공개하는 거, 이 부분은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독소 조항이라고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네,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뭐 공교수님 말씀하시는 예. 아니, 저는 사실 이용자 보호 쪽에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코멘트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성익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 이 이용자 보호법 내용을 보면은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대부분의 조항들은 이미 다른 법에서 이미 다 들어있는 조항들, 뭐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방송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뭐 이렇게 수많은 법에서 이용자 보호 조항들이 이미 다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없는 것들을 추가한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의 그 독립적 존재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러니까 온풀법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온풀법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잘 보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처 간 논쟁을 통해서 이게 좀 많이 약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러니까 플랫폼 보고 계약서를 반드시 쓰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약관으로 대체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면은 결국은 정당성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벌이다 보면 이거를 굳이 뭐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봐도 그 두 개의 법 사이에는 분명히 중복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분명히 중복이 있고요. 그래서 두 부처 간의 오버랩이 분명히 있는데, 이 법에 지금 이성익 교수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통위법인데 여기 또 과기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과기부가 기본적으로 진행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이 법안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갖다 보니까 과기부가 이제 규제의 권한을 나눠 갖는 걸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뭐 약관 신고도 과기부가 같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권한들을 어쨌든 과기부가 여기 같이 이제 관여가 되는 식으로 가서 이 세 개의 법안에 어쨌든 세 개 부처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식의 결과적으로는 더 나빠진 거죠. 결국 규제 기관이 세 개 정부 부처가
포함되게 되는 결과적으로 더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서 이게 결국은 이게 이용자를 위한 거고 업계를 위한 것인가를 사실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이 법이 왜 나왔나를 사실은 다시 한번 묻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민호 교수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자 관점에서 보시면. 네. 뭐 이상익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그 해외 법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지금 뭐 정보 접근 뭐 법이라든지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뭐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 뭐 주권과 관련된 그런 논의의 연장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아직 정말 공부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EU에 지금 뭐 디지털 마켓 액트, 디지털 서비스 액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정말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도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데이터인지 정보인지 또 다르고, 데이터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 개인정보 차원의 데이터가 있고 그 외 데이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이용자가 그런 기업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해주는 자발적인 데이터가 있고, 또 이런 플랫폼 사업자가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형태의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라든지 이런 머신러닝 추론을 통해서 또 추론된 형태의 데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해외에서는 같은 데이터 이동권, 뭐 데이터에 대한 뭐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데이터를 공개해야 될 것인지 추후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스터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별도의 스터디도 없이 바로 그냥 정보의 부당 정보 접근과 이용권 보장이라는 뭐 이런 이제 사전 규제를 바로 만들어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좀 공부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나라의 법안들을 봐도 이용 약관 신고 의무라든지 뭐 이건 아까도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형태의 규제거든요.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노출 기준을 공개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어느 나라 법안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 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현민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이성익 교수님 말씀하신 거 세 가지에 대해서 논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각각 이제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관 요구는 말씀하신 대로 라이센스 사업에 대한 건데 저는 이거는 실증적으로 사후 규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이드라인 죽은 것까지는 했고 뭐 원칙들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약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 사후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약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근거로 하는지 법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3자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 요구, 소비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비자의 어떤 권이고 현재 마이데이터 같은 걸 볼 때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그리고 나름대로는 생각보다는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이게 좀 더 구체화된다면 얘기해야 되는데 법에 명시된 부분들이 저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근거 요구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가 제공할 데이터고 어디까지가 기업이 가공을 하여서 가치를 가질 수 있거나 엑스클루시브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에다가 지금 넣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로 데이터고 내놔야 되는 거고 소비자의 본의하고 어디까지가 가공 데이터 기업이 한 부분, 또 노출돼야 될 부분, 팔아야 될 부분,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대단히 불명확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검색 노출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욱 교수님이 제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기업 비밀을 노출하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 좀 뭐 약화시킨 게 이제 주요 기준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주요 기준이 너무 약하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도 없는 거니까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서 저는 분명히 규제가 나중에 규제나 이런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해놨지만 결국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많은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불법과 이제 합법의 기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검색에서 위로 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 때문에 사실 알고리즘을 노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악용해서 사실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그 사업이 산업 규모가 꽤 큽니다. 그것 때문에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수시로 소위 노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건데 지금 뭔가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뭐 구글의 유럽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걸 바꾸는 것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 뭐 한 번 정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규제 받았고, 뭐 지금 현재 그랬다는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노출시키면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기업들만 난리 날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찾아가서 돈 내고 그거 쓰는 거 해야 될 겁니다. 그 해악이 무지 커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이런 거 없이 기준 내놓고 공표하라고 그러는 게, 이 테크니컬한 거에서 좀 더 아마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조항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좀 사전에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금지 행위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폭넓게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취지는 좋지만 강론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서 조금 더 방통위는 준비를 하고 사실은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갖고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토론자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크게 보면 좀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하고 우리 민간, 국가하고 시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실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했던 것은 사실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 중앙 권력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그래서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고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 비대칭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인터넷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거였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 가파라고 하는 이제 일정한 이제 독점력을 가진 이런 이제 좀 집중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또 반발로 그 블록체인 같은 또 탈중앙화, 탈규제화 같은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저는 코로나도 그렇고 또 뭐 ESG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또 한국 같은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그 국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흐름에서 보면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아마 그러한 흐름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오늘 논의를 쭉 했던 것처럼 과연 그것이 필요하고 적정한 시기냐, 적정한 상황이냐는 것에 대해서 좀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사실은 규제가 도입이 되면 혁신으로 인한 그 사회적 편익,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규제라는 것은 정태적이고 보수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태적이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과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가상자산 사업자들하고 좀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제로 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뭘 제공하는지 확인을 못했다. 근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젊은 사람들의 연끌을 모아서 투기를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확실히 소비자들 편익을 줬다고 또 대단히 편리할 때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이 혁신을 위한 사회적 편익을 우리가
지금 규제를 통해서 희생을 시킬 것이냐. 이거 되게 중대한 저는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부가 사실은 이 정보 취득 능력이나 규제 역량에 있어 가지고 과연 민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걸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규제를 하더라도 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그런 규제 권한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 규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 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되는 법안들이 좀 제고되고 좀 더 논의를 통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오늘 말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뭐 플랫폼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학자들로서 이 부분 연구를 하면서 계속 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법이 통과된다고 하니 그럼 이 모든 연구들이 이게 사실은 스톱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그런 면에서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행사는 순수하게 학술적이고요. 어느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저희 센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하게 된 거는 법안이 갑자기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정 업계를 편들거나 뭐 플랫폼 사업자를 편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성익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또 권남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최근에 그 3개 부처가 마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개 부처가 대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까지 참전해서 이제 3개 부처가 이 규제 관할권을 놓고 이제 논의를 벌이는 것 같은, 그 논란을 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공정위와 처음에 방통위는 2개 이제 각각의 규제기관으로서 이제 일반 규제기관으로서의 공정위, 그 다음에 이 전문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가 지금 이제 새롭게 나타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이냐라는 걸 놓고 하여튼 그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빠졌던 부분이 사실은 이 플랫폼이 또 지능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론가 가고 이제 규제 경쟁이 되는 그런 부분, 이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과기정통부가 참전을 하면서 그 부분이 해소된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견제를 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법안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조금 이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초기의 우려가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독소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과기정통부가 뭐 의견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지만 적어도 과기정통부가 지능에 관심이 있는 부처라는 것이 유지되는 한은 그것이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세컨드 베스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이 안 좋은 방향에서 그나마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는 막았다라는 정도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그 플랫폼 기업들이 우려하듯이 이 3개 부처가 그러니까 바람직하게로는 지능과 규제를 다 밸런스를 갖춘 그런 이 기관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목소리를 내고 그거에 대한 정합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3개의 부처가 다 각각 한마디씩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흘러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성급하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거치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렇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의 증거가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동시에 또 플랫폼 보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지금 사실 아까 뭐 이용자 보호 얘기도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플랫폼 보고 데이터 관리 좀 잘해라 이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내놔라, 다 딴 사람들 요구하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약간은 플랫폼에게 뭐 응석을 부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플랫폼이 커지고 우리의 삶을 많이 좌우를 하게 되니까 뭐든지 다 플랫폼 보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플랫폼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그 국가의 규제를 동원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든지 다 국가 규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압력과 어떤 그런 자율 규제 이런 프레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병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급하게 결론을 낼 정도로 이 중요한 이슈들을 급하게 결론 낼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논란 많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맞다고 보는 현재 기준은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편에 서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너무 빠르게 투머치한 규제로 가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 같으면 사업할 수 있겠나? 저라도 사업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규제 상황에서. 근데 그래도 제가 경영학자로서 보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게 결국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고 혁신의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부를 누리고 있고, 해외에서 이렇게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을 키워줘서 그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벌어오면 우리가 결국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기업이라는 자본주의 주인공 개체를 응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그러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죽이고 더 나쁜 지식으로, 그러니까 소수의 문제로 기업 전체를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문제를 삼고 있는 여러 이슈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거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렸을 때 배웠던 이게 정확히 속담이 아니죠. 한문이 생각나는데, 교각사로. 네. 뿔을 틀어준 바람에 소가 죽는 거죠. 틀면서 지금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 세우면서 저희가 부작용을 생각을 못하면 안 돼요. 정의 좋죠. 소비자 위하고 소수 상공인 위하는 건 좋은데, 그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나 감체가 얘기하는 건데, 많은 기업과 특히 젊은 기업과 젊은이들이 혁신과 꿈을 포기하고 미래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우리에게 가져줄 기회들을 저희가 상실하고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거를 틀어가면서까지 지금 얘기한 일부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 때문에 거대한 우리가 미래에 볼 혁신과 꿈을 포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포기시키고 있죠. 이런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를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민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 혹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정말 똑똑해야 되고 더 많이 고민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워낙에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진흥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되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의 실생활에 워낙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냥 뭔가 규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쉬운 영역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디지털 플랫폼은 오늘 우리가 토론에서 얘기했듯이 이 산업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국가 공무원들이 이 기업의 그것들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국가 기관들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혹은 이제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도 교육을 추가적으로 시켜야 한다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을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모든 규제가에서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자율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이 자율 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워킹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어봤을 때 뭐 그렇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왔고 또 빨리 그것들이 또 시장에 반영되고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걸 사전적으로 뭔가 규제화한다는 그런 노력보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들의 업력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쉽게 놓쳐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그냥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짚어주고 그리고 최소한 이것만은 뭐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서 자율 규제의 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아침부터 저희가 2시간 동안 진지하게 도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왜 이 시점인가를 생각해보면 대선을 앞두고 혼란한 시기에 뭔가 도모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뭐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서 뭔가 국가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차기 정부에서 차분하게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셨으면 최소한 이 두 법안에 대한 결정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보면 이용자, 뭐 소상공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규제를 받을 자와 규제의 영향을 받는 자에 대한 고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규제할 자에 대한 고려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해봐도 오늘 토론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 가치에 대한 고민은 적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치고받는 이해관계들, 부처의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다양한 그런 업에서의 이해관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는 당장 이 법을 받고 결정할 만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증거와 논리를 확보하는 작업에 좀 충실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학계에서 좀 이런 노력을 할 테니까 정부도 도와주시고 업계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리된 보고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수기와 공론화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정말 의미 있는 대안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규제, 공동규제 그리고 사후규제 안 된다면 필요하다면 의미 있는 그런 선제적인 규제를 어떤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급한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좋은 토론을 해주신 네 분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청중으로서 자리를 빛내주신 또 청중들께 감사드리고 시간상 질문을 못 받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토론회를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